이 책은 곽강수 박사님께서 2019년 11월에 출간한 책으로 출판사 좋은 땅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전체 34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철강산업의 성장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철강산업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깁니다. 1968년 메이지 유신이 되고 나서 일본은 유럽 서양 세력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산업화를 빨리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은 1920년대에 벌써 항공모함을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이미 최초의 서양식 고로조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01년에는 이 야하타 제철소가 국영 야하타 제철소가 완공이 되면서 근대 철강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1973년이니까 70년 먼저 일본은 이 근대 철강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에는 이 1904년에 러일 전쟁을 비롯해서 군수품 생산을 위한 철강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변미를 중심으로 한 이 대부분의 철강 회사들이 1900년을 전후해서 완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1899년에는 스미토모 금속이 설립이 됐고, 1904년에는 고베 제강, 그리고 1907년에는 현재 일본 제철로 통합된 후지 제철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JFE의 전신인 가와사키 제철하고 NKK도 일본 제강소도 1907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철강 산업은 2차 대전이 패하면서 2차 대전에 패하면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데 1950년대 이후에 극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은 최대 관건이 일본을 군사력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군사 재무장을 막기 위해서 철강산업 해체를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련이 공산주의가 팽창을 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를 기회로 해서 일본은 1950년에서 1970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합리화 계획을 추진을 통해서 대규모 임해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양적으로 고도 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나 자동차, 가전 등과 같은 이 중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철강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 확대되면서 다시 생산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당시 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소위 3C라고 하는 칼라 TV,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쿨러, 에어컨인데 쿨러라고 하면서 이 3C로 표현되는 내구재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프에서처럼 1951년에서 60년까지 일본의 조강 생산은 연평균 16.4% 증가합니다. 또한 1961년에서 1973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3.8%나 증가해서 1973년의 조강 생산은 1960년 대비해서 무려 1억 톤이 증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1970년대까지 총 13개의 일관제철소를 건설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해서 성장이 정체되고 내수는 침체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에 따른 내수 부진, 그리고 1980년대 엔고에 따른 수출 부진하고, 그리고 1990년대 버블 붕괴로 인한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일본의 철강 생산과 소비는 하락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일본 조강 생산은
1973년 그때 당시 피크 대비 약 2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1980년대부터 과잉 설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철강 산업 전반에 걸쳐서 철강 설비 및 종업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철강 내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2000년대 들어서 철강 생산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선 그래프는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조강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는 소비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철강 소비는 1980년대 후반 버블기였던 1991년 약 9,900만 톤을 피크를 기록합니다. 그 이후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유지를 하죠. 이 버블 붕괴 이후 10년 동안 1991년 피크 대비 28%가 감소를 하고, 2000년대 들어서도 15년 동안, 2015년까지 15년 동안 피크점 대비해서 평균 약 25%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조강 생산량은 1998년 이후 오히려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평균 1억 1000만 톤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1998년에 9,400만 톤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특히 2007년에는 1억 2천만 톤으로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과거 고점이었던 1973년 1억 1,900만 톤을 갱신을 한 거죠. 그리고 1998년 대비 무려 2,600만 톤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2000년대 이후에 일본 조강 생산 증가는 대부분 일본 고로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막대 그래프가 전로강 생산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6천만 톤대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8천만 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 선그래프인 전로강 생산 비중도 1996년 66.7%에서 2010년에는 78.2%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77%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전로강 생산 비중이 1990년대 후반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로사들의 전로 설비 가동률이 1998년에 65.5%에서 2000년에서 2015년까지 평균 가동률은 무려 93.1%로 상승을 했습니다. 고로사들이 지속적인 합리화를 통해서 설비 가동 기수, 수는 줄였지만은 고로 대형화 등을 통해서 생산량을 기당 평균 생산량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럼 일본이 철강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2000년대 들어서 고로계 생산량과 생산 비중이 다시 상승한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개략적으로 종합해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업 및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고객들과의 서프라이 체인 구축, 다시 말해서 수출은 확대하고 수출은 억제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일본을 소재 공급 기지화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철강 기업들이 경쟁력을 구축하고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코스트 절감 노력을 하는 등 노사관계에 협력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들의 다양한 불안 극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에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점도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고 생산이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철강산업 주도권 확보와 부활의 1등 공신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 주도권 확보의 가장 큰 이유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입되었던 혁신 기술을 일본에 맞게 개량을 하고 이를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승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 60년대 혁신 설비인 LD 전로하고 연주 설비를 적극 도입해서 개발을 했고, 일본 철강업계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하고 확장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LD 전로도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일본이 먼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미국에 비해서 LD 전로의 생산 비중이랄지 연주 설비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졌고 코스트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LD 전로 같은 경우는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은 48.2% 정도였는데 일본은 79.1%로 높았고, 그 다음에 연주 설비도 80년대 중반에 일본은 91.1%고 미국은 44.4%로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 쇼크 이후에 에너지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수율을 대폭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율 같은 경우는 1973년 84%에서 1988년에는 94%로 높아지게 됩니다. 일본 철강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입된 기술을 개량화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70년대 오일쇼크가 났고 80년대 엔고 불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철강 산업의 전체 R&D 투자액은 1970년에서 1991년 기간 중에 무려 9.7배, 거의 10배나 증가를 합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1960년경에는 1% 전후였습니다만은 1991년에는 회사별로 2.5%에서 무려 3.6%까지 나타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그 버블 붕괴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업계 경영자들은 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영자들은 향후 경쟁의 축은 판매 가격이라기보다는 기술 개발력으로 이동한다고 강조하면서 2% 전후에 높은 이 R&D 투자 비중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장력 강판을 포함한 고부가치강 생산 비율이 1975년 18%에서 85년에는 30%로 그리고 2000년에는 무려 35%로 상승을 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수출을 확대하고 일본을 소재 공급 기조화에 성공을 합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로 내수가 침체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을 강화하게 되고 일본 소재 공급 기조화에서 일본 내에 있는 제철소의 가동률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평균 대비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 평균 철강 수급 변화를 보면은 일본의 조강 수요는 약 1200만 톤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반면에 수출은 약 2000만 톤, 무려 80%나 증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이 약 800만 톤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슬라브랄지, 이런 반제품이랄지, 슬라브 반제품이랄지, 열연 코일과 같은 소재용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의 58%를 차지합니다. 동기간 중에 반제품은 6배, 그 다음에 열연 코일은 3.1배, 3배 이상 증가를 해서 소재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 철강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을 강화했을까요? 1980년대에 엔구와 통상 마찰이 증가를 하자 수출 환경이 당연히 악화됐겠죠. 그러자 일본 제조업들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자동차사들의 해외 생산량은 2천만 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철강업계는 현재 하공정 설비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해외 밀과 제휴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국, 인도를
이 제2 내수시장으로 육성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는 동남아에서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철강업계는 동남아 주요 지역에 하공정 설비를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60개가 넘는 종합상사, 일본 종합상사의 해외 콜센터를 활용을 하고, 해외 단한밀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필요한 소재를 공급을 해서 일본 내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높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하이스코가 일본 JFE와의 지분 투자를 받아서 여름 코일을 JFE가 안정적으로 매년 수출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이 철강 소비가 7천만 톤에서 거의 1억 톤 가까운 기간을 왔다 갔다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7천만 톤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수입이 1천만 톤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최고 많았던 게 1991년에 버블기였던 1991년에 953만 톤이 피크였습니다. 그만큼 수입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 일본에 있는 그 폐쇄적인 유통 구조, 그 다음에 종합상사를 활용한 이런 수입 억제 시스템이 이 다단계로 구축되어 있다고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철강 회사와 유통업체들은 상당히 계열 관계가 강합니다. 지분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통 단계에서는 종합상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가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수요가들이 자국산을 우선 구매한다는 관행도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철강회사하고 종합상사들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사들이 수입 유통 단계에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 수입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관리를 합니다. 누가 얼마만큼을 어느 국가의 어느 철강사로부터 수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수입 업체들이 종합상사를 배제하고 수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요 산업들의 표준 수준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품질 수준을 까다롭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수요가들도 이 비가격 서비스를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이게 그냥 상관행이다 라고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회사나 종합상사의 협의 없이 수입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수입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도권을 확보하고 부활한 원인 중에 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협력적으로 바뀌면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에 일본 경기가 침체됐었는데 일본 철강회사들이 이 코스트 절감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 간에 이 자발적으로 소그룹 활동이 탄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소위 자주관리 활동이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품 품질 향상이랄지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진화를 하면서 1960년대 후반 이후에 일본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경영 악화에 따른 고용 불안이 일어나자 종업원들은 임금보다는 고용 안정을 중시를 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철강업계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면서 위기 극복에 기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노사 대표의 비공식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가 존재를 하는데 사전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노동자 측에서는 기업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데 우선시하고, 경영자들은 이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노조의 협조를 획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철강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정부의 역할도 컸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국제 경쟁력 확보를 할지 1980년대에 구조조정 추진 시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8년 불황기에는 정부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각 철강사에 얼마씩 감산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소위 공개 판매제도, 공판제도라고도 하는데요. 공개 판매제도를 신설해서 공개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카르텔을 운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해서 판매 가격을 높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부 주도의 카르텔이라고 하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오일 쇼크 이후에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2014년까지 각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8년에는 철강산업 전체를 불황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평로 등 과잉설비 폐쇄 지원과 함께 정부가 은행 채무를 보증해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서 구조조정도 지원하고 고용의 안정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로사 간 통합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JP 통합이랄지 또 신일철 주금이 통합됐을 때 정부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또 일본 철강산업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자 연합군은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제강 설비 250만 톤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일본과 서독을 농업국가로 전환시킬 계획까지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폴란드랄지 헝가리랄지 이 동유럽에서 공산화가 되는 등 소련의 팽창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방국을 원조로 하고 미국 시장 개방을 통해서 우방국들의 수출을 미국으로의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1947년 3월에 소위 말하는 트루만 독트린을 1947년 3월에 발표를 합니다. 일본 철강연맹이 발표를 하는 전후 철강사라는 책을 보면 이 일본 철강산업의 부활은 이미 이때 결정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특수가 발생을 하면서 기사회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에서 고품위 철광석 광산에 철광석에 고갈된다는 이유로 철광석 가격이 급등했던 사이에 호주와 브라질에서 양질의 광산이 개발되면서 일본은 그 대규모 선박을 통해서 이 대량 수송을 해서 원료 코스트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